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8장 20절 오늘 본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신구약 중간사 이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미리 이제 계시를 봤는데 너무 간단하게 써서 역사를 모르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함으로써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 20절 네가 본 바 다니엘이 본 바 그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있는데 그 수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이다. 근데 메대는 아마도 다리우스를 말하는 것이고 파사 왕은 고레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오늘은 알렉산더를 보지 못하고 다음 시간쯤이나 이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다. 그 첫째 왕은 알렉산더 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뿔, 두 눈 사이에 뿔이 한 개 나 있다는데, 여러분 세상에 뿔이 보통 두 개 나거나 그렇지 어떻게 한 개일까 싶은데, 콧불에서는 보니까요 한 개예요, 한 개. 뿔이 그런 식으로 아주 저돌적으로 생긴 뿔이, 그 뿔이 꺾인다. 그 알렉산더가 죽게 되는데 그 대신에 네 뿔이 난다.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알렉산더 사후에 이른바 사인방이라고 하는 네 장군이 디아토코스라고 해가지고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4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후계자가 하나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그 한 알렉산더 죽고 났을 때 알렉산더 뒤를 이을 만한 장군은 4명, 5명, 많게는 한 8명 정도가 다 네로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갈목할 만한 사람이 4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4뿔이 나와가지고 나라가 4나라로 그 알렉산더가 그 장악한 큰 나라가 4쪼가리 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요 5쪼가리 날 뻔했는데 그 한 사람이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너무 자기가 큰 소리 치다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이제 밀려서 제거되고 결국 이제 여기 성경대로 4나라가 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4나라가 되면은 아니 그 네가 이만큼 하고 나는 이만큼 하고 해서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4장군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4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싸우느냐? 150년간 싸워요.
참 그 옛날 사람 참 인내심 대단했던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 전쟁이 지금 4년 정도 진행되는데 이렇게 지루하고 막 짜증나고 옆에서 지켜봐도 그런데 150년 싸우는 거예요. 그 150년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지중해에서 또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데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사이에서 또 120년 전쟁을 해요. 여러분 유럽에서도 100년 전쟁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100년 전쟁, 120년 전쟁, 150년 전쟁.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싸우다가 지금 중단한 채 7, 80년 지나가는데 어떻든 그 옛날 사람들 참 전쟁은 그 끔찍하게 오래들 싸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나라가 뭐 하는 거냐? 나라는 그저 전쟁하는 거야. 전쟁이 마치 본업 같아. 그런 시대였어요. 옆에 좀 앞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 지역을 놓고 또 페르시아 지역을 놓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이제 대국을 이루었지만은 고레스하고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여기까지 다 이만큼을 정복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그리스라고 나라가 없었고 그리스 나라가 아니고 요 동그라미 하나가 한 나라야.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점 찍기 싫어서 대충 찍다 말았어요. 이게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죠. 사실은 한 몇백 개의 국가가 있는 거야. 그래 보니까 우리 단성 몇만 하면 한 나라야. 단성 몇만 하면 하나의 도시 국가로. 그래서 그때 그 도시 국가를 폴리스라 그래. 폴리스. 그래서 이 도시 국가 중에 다 고만고만하고 뭐 올망졸망하고 뭐 그래. 그런데 그 중에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주목받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야. 이 아테네, 스파르타는 또 서로 그 사이에 또 협력도 하다가 또 싸우기도 하다가 이런 관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스가 통일 국가로 가느냐.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그 몇백 개 나라 어떤 분 한 1,000개 됐다. 또 폴리스 국가가. 그러니까 뭐 1,000개 고울이면은 1,000 나라야 그냥. 이러니까 항상 아웅다웅 싸우고 이놈 말이놈 저놈 싸우고 저놈 말이놈 또 다른 놈 싸우고 뭐 전쟁이 끝이 없어. 자기 그 그리스 이 영내에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좀 강자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데 걸핏하면 싸우고 약탈하고 그렇게 하는데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리포스라는 말은 말을 사랑한다. 말을 왜 사랑하겠어요? 말을 타고 전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쟁을 그렇게 하다가 그 필리포스는 눈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한눈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 태어났는데 그 부자 필리포스하고 알렉산더 이 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여기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뭐 자기들끼리 큰 소리 치다가 여기 마케도니아 쪽에서 일어난 필리포스 여러분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수도를 정한 도시가 빌립보야. 빌립보스라는 말이 그 빌립보스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빌립보 하는데 성경이나 세계에서는 필리포스입니다. 필리포스 말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필리포스하고 알렉산더 때문에 이 그리스 전 나라들이 그 한 나라로 이제 묶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 한 거야. 여러분, 중국을 두고 옛날에 말할 때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면서 나라가 막 여러 수십 나라가 됐거든요, 중국이.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 큰 대국이 됐냐? 마오쩌둥 때문에. 모택동이 다 해가지고 통일한 거예요. 만약에 모택동이 통일 안 했으면요, 모택동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건 사실이야. 근데 만약에 모택동이 통일 안 하고 놔뒀으면요, 싸워가 더 많이 죽었을 줄 몰라.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여러분 땅이 동쪽 끝에는 캄차카 반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쪽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거기 여러 수백 개의 부족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통일했거든요. 스탈린 이런 사람 때. 미국도 원래는요, 지금 50개 주인데, 50개, 사실 50개 중 50개 나라거든요. 그 다 이제, 통일을 해가지고 저게 큰 나라가 됐는데, 물론 그리 했다가 또 내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는 필리포스, 알렉산더 그 이전에는 이런 수없이 많은 수백 개의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걸핏하면 서로 침략하고 걸핏하면 배신하고 걸핏하면 속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면요 자기들 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요. 아니 한 도시 국가 가지고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데 페르시아 나라하고 그리스 요 나라로 하면요, 딱 땅으로 하면 1000배, 1000배 큰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이 거기에 도전하는 거 그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그 사신이 올 때 흙과 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이 흙이 물이 페르시아 황제의 것으로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이제 약조를 하면은 와서 죽이거나 하지 않고 종주국에 대한 예를 다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웬만한 도시국가들은 다 페르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데 잘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테네 사람들하고 스파르타야. 그리고 이 이오니아는 여기 이제 아시아하고 유럽의 경계쯤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걸핏하면 반역을 해. 이오니아 반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사적인 사건인데, 그 이오니아 반역을 잠재우고 이것들 앞에 이 조그마한 것들, 꼬마대기들, 이 차판에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가지고 다시는 반역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이제 페르시아 와서 벼르다가 여기들 다 잠재우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요. 요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이 해안선을 따라서, 육로를 따라서 차근차근 한 나라씩 한 나라 다 작살내가지고, 이 그리스 땅 전체를 이 차판에 완전히 다, 페르시아 나라로 만들고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오니아 반역을 잠재한 후에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이고요. 이쪽에 보면요, 공룡 발자국처럼 이 발가락 3개가 나와 있는 반도가 있어요. 이쪽을 갑니다. 여기 이 발가락 3개처럼 나와 있는 이 본도를 할키디키 반도라고 하는데 그 맨 위에 발가락 같은 요 끄트머리에 아토스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아토스 산에는 그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 그 절벽 위에는 한 20개 정도의 수도원들이 아주 그리스 전국에 유명한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보면은 절간들이 사찰이 무슨 암벽에 붙어 있거나 절벽 위에 세웠거나 뭐 그런 거 들어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수도원은 대부분 그런 절벽 위에 암벽 위에 그렇게 수도원을 만드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상륙해가지고 아예 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야금야금 다 먹어서 끄장되겠다 하고 갔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가지고 페르시아 배가요 300척이 작살나 풍랑에 싸워보도 못하고 그뿐 아니라 병사들이 뭐 싸우고도 못하고 배가 파손되고 뭐 익사하고 한 사람이 한 2만 명을 죽어버렸어요. 그때 갔던 사람들이 한 5, 6만 명 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급품이 다 그 조달이 안 되니까 병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전쟁을 더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토스 곧 풍랑으로 무산됩니다. 그 공격이. 지난번에는 이 스키티아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스키티아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자꾸 내륙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실패하고 왔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이제 그리스 본토로 한번 들어간다고 왔는데 이 아토스 곧 쪽에서 풍랑을 만나 가지고 페르시아의 공격이 그대로 무산되고 말아요.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머금고 페르시아 군대가요 다시 돌아와요. 돌아가서 2년간 다시 준비해가지고 일어난 전쟁이 그 유명한 이제 마라톤 전쟁이 되는데 그 지난번에 마르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그 아토스 그 쪽에 정복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실패하고 2년 후에 BC 490년에 다티스라는 사람하고 아르타페르네스라고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다리우스 왕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전쟁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라. 자, 마라톤 전쟁은 뭐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페르시아 군대가 마라톤 평야에 상륙했다.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는요, 그 스키티아 전쟁에서 패하고 아토스 곧 그 풍랑에 의해 가지고 또 한 패배하고 그러면 그만 올 줄 알았는데 또 왔다고는 이 페르시아가 이것들이 완전히 우리 그리스 쪽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작심을 했구나 하고 만약에 이번 전쟁에 만약에 이 그리스 아테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에게 져버렸다 패배했다 그러면은 그 길로 이 그리스 도시국가들 전멸하는 거죠. 다 완전히 다 멸절돼 가지고 우리가 유럽과 페르시아가 하나가 돼 가지고 이제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라톤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세계의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테네에서요 겁이 나는 거야, 사실. 저것들이 정말 준비해가지고 또 왔다, 저기. 야, 이렇게 끈질기고, 이렇게 기어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아테네에서 자기들 힘만으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스파르타에 구원을 요청해가지고 좀 군대를 좀 보내달라. 우리 힘을 합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테네 혼자 싸우겠나 하고 이제 심부름꾼을 보는데 그 심부름꾼이 맨손으로 뛰어서 얼마나 갔냐면요. 여기서 대전까지만큼 뛰어갔어. 240km. 시속 120km로 2시간 달리니
그 240km면요. 보통 차로 3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며칠을 달려가지고 그까지 가서 도와달라는데 스파르타가 뭐 하느냐? 우리 지금 우리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전쟁에 출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먼 길 가가지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왔어. 그냥 와서 이제 아테네에서는 고민에 빠지고 장군들이 아테네 군대 장군 10명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그 큰 나라 페르시아하고 싸워서 되겠나 우리가 어차피 안 되는 거는 뻔하다. 그러니까 그냥 일정 양의 어떤 그런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살아남는 게 낫지. 우리가 몰락해가지고 뭐 다 그들의 노예가 되면 이게 무슨 희망이 있냐.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10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사람이 갈리마코스라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하느냐 화해하느냐 하고 이제 고민일 때 밀티아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강경파야. 밀티아데스는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 페르시아 그 큰 땅덩어리가 오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 군대가 얼마 오는 것뿐이야. 우리가 숫자는 비록 적지만은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산 없는 인류 역사에 가장 어이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때의 그 역사가들마다 기록이 약간 달라가지고 확정하지 못하는데 아테네 군대는 다 해봐야 한 뭐 1만 명 될까 말까 한 정도고 그 페르시아 군대는 최소 6만 명 정도라 하거든. 6만 명. 5대1, 6대1밖에 안 되는 정도로 그래서 고민하는데 그래도 아테네 사람들 중에 밀티아데스는 강경하게 주장해가지고 아테네를 노예로 전락시킨 것도 또 아테네를 자유롭게 해서 영원히 빛나는 기념으로 남기는 것도 오직 갈리마코스 당신 손에 달렸다 하면서 갈리마코스의 결심을 촉구합니다. 마침내 장군단 회의는요 마라톤으로 출정해 싸우는 걸로 해서 그때는요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느냐.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지휘를 하는데도 한 사람이 오늘도 내가 하고 내일도 내가 하고 모레도 이거 못해. 그건 독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장군인데 오늘 네가 하고 그 다음 네가 하고 하루씩 그러니까 장기 집권이라든지 독재라는 이거는 끝내 못 봐주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의 독재자가 군림하는 꼴을 못 봐준다. 그 그리스가 민주주의 독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민주주의 발달한 곳이 그리스인데 그게 너무 심해. 그래서 이제 그때 전쟁까지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밀티아데스가 전쟁을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내일도 내가 양보하고 모레는 이 사람 양보 다 양보할 테니까 당신이 전쟁을 지휘해라 해서 밀티아데스가 총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합니다. 자, 이 밀티아데스는 지난번에 다리우스 장군이 저 스키타이 전쟁 올라갈 때 거기 끼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봤대요. 그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니까 사실은 적국이 되는 페르시아가 그 스키타이 전쟁할 때 어떤 식으로 전쟁하는가 보자 하고 그 안에 끼어가지고 경험을 쌓았다니까.
그런 사람이 밀타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안목이나 생각하는 경험이나 책략이나 전술이나 모든 면에서 그 당시에 뭐 제가 봐도 10명 중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밀티아데스 만한 인물은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밀티아데스가 지휘를 하는데, 앞을 보세요. 여기 밀티아데스의 양익, 우익, 좌익, 양익, 포위, 진법이라는, 이건 전쟁사에 길이 남는 그런 전법인 거예요. 양익, 포위, 전법이라. 잘 보세요. 이제 빨간색이 페르시아 군대고, 파란색이 이게 이제 아테네 군대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 파란색이 이쪽 페르시아의 좌익과 우익이 요만큼 여기 같이 여기 나란히 있다가 밀티아데스가 가운데 쪽을 얇게 해요.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쪽을 얇게 하고 가쪽에 양쪽 우익 좌익을 두텁게 하고 강군을 여기다 두고 전쟁을 해가지고 가운데 약간 이 사람들이요 밀리는 거야. 뒤로 밀리니까 얘들이요 이 페르시아 군대가 자기들이 이긴다 뭐 자기들이 밀고 간다고 신나가지고 막 미는데 어느 쯤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그 팔랑크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군대가 있는데 중장 보병이야. 중무장 보병인데 엄청나게 탄탄한 그런 청동체 방패를 딱 들고 오른손으로는 창의 길이가 얼마 되느냐? 한 3m 넘어. 3m 정도 큰 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딱 그 방패를 딱 세우고는 오른손 창을 들고는 멈춰가지고 뒤로 안 밀리고 이제 부닥쳐 오는 걸 찌르는 거예요. 찌르다 이 사람들은 강하잖아요. 강한 군대 양자익 우익이 이 사람들을 밀어요. 밀고 쫓겨나 이거 밀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엄청나게 두텁게 오니까 찢어져 나눠가지고 이게 도망을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이 그리스 군대가요 뒤로 돌아서 가지고 이걸 공격해요. 이쪽으로 이 저대를. 그러면 이게 강군인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받치고 있고 이쪽을 밀고 가던 이 양익이 우익 좌익이 돌아서 가지고 이 페르시아 뒤쪽을 치니까 그럼 포위가 되냐 포위가. 그래서 순식간에 얼마나 찔러댔는지 요 도망간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는 여기서 하지 말고 그냥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자 하고 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괴멸될 만큼 죽었어. 이걸요 다른 말로 모루와 햄머 진법이라는 거예요. 이봐요. 이건 모루야 모루. 철공방에 가면요 대장간에 모루 있잖아 모루. 이거 딱 받치고 있고 양쪽에 햄머 망치 가지고 패는 거예요. 요 주고 패고 요 패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지만은 눈 떠 보니까 그 페르시아 군대가 6,400명이 죽어버렸어. 6,400명이 죽고 아테네 군대는 192명밖에 안 죽었어. 그래 계산해 보니까요 희생자가 33배야. 아테네 밀티아데스 군대의 희생자하고 페르시아 군대 희생자가 33배나 차이가 나. 그러니까 막 아테네가 막 혼쭐이 난 거야. 살아있는 사람들도 뭐 부상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은 이 전법 때문에 양익 포위 전법, 모루와 햄머 전법이라는 이 전법 때문에 페르시아 군대가 6,400명이 죽고 그리스군은 불과 192명 정도 죽었다는
많이 다치지도 않은 거야. 어떻게 또 그렇게 했냐? 그 페르시아 군대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꽉 달려서 경무장 가볍게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달리는 그런 식의 군대고, 이쪽은 중무장 엄청나게 그 중장 보병이 갖고 있는 짊어진 방패하고 창 무게가 33kg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가벼운 방패하고 활을 쓰는 활을 쓰는데, 그리고 알아서 다 양쪽에 서로. 그래서 한쪽은 활을 쏘려고 하는데 활이 얼마나 날아가냐면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활을 페르시아, 파르티아 이쪽 사람 다 활을 잘 쏘는데 화살이 얼마나 날아가냐? 200m 가까이 날아가요. 여러분 그 200m면요. 보통 웬만한 운동량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가 100m인데 100m 달리기 코스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보다 배나 날아가는데 그 너무 멀리서 맞아도 안 죽으니까 한 100m, 150m 지금 그 사이에 올 때 이제 활을 쏘는 걸로 다 계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가져가지고 너무 멀면 활을 쏴도 헛방이니까 점점 가까이 이제 해가지고 사정거리 안에 활을 쏠 만한 거리에까지 가보자 하고 이제 오는데 이 밀티아데스 그리스 아테네 군대가요. 그 활 쏘는 사람은 궁수들의 사정거리에 들어오는가 마는가 하는 순간에 그 중무장을 한 그 중장 보병이 눈 깜짝할 사이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33km 들어가면 떼봐요. 그거 뭐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남자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어마어마한 싸움 훈련을 합니다. 스파르타는 더해. 스파르타는 아이를 낳으면요. 남자 아이 같으면은 아이가 딱 나면 심사 받으러 가요. 그 성읍 장로들이 그냥 심사를 하는데 이게 심사 결과에 이 아이는 앞으로 스파르타 용사가 될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다 하면요, 그 갖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파르타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은 키우는데 어려서부터 계속 그 씨름 싸움, 그 맞붙잡고 싸우는 거, 그리고 근력 운동, 창 말타기 막 온갖 싸움 훈련을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 남자는 뭐 하는 거냐? 전쟁하는 거야. 사람이 남자는 뭐냐? 무기야, 무기. 그 여자들은 뭐 하는 거냐? 무기 생산 공장. 인간을 무기로 하는 거야. 그렇게 훈련을 한 사람들이고, 이 페르시아 군대는요,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구에서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아 가지고 온 그야말로 잡탕. 그리고 이제 가볍게 해가지고 빨리 달리는 건 하는데, 아니, 그렇게 밀티아데스가 순식간에 활 사정거리 안에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라서.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은 화살 제일 많이 쏴본 사람 4발 쐈다, 4발. 활 쏘라 하는 순간에 쏘고 또 이게 또 이래 쏘고 4발 쏘는 순간에 벌써 아테네 군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가운데를 약간 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이 포위하면서 순식간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군에서 작전, 진법 뭐 이런 거 할 때 요즘 물론 뭐 요즘 또 양상이 달라졌지만은요, 모든 전쟁에서 이 밀티아데스의 양익 포위 전법이라는 것은요 항상 공부하는 그런 과목 속에 나와. 그리고 모르와 해머라고 하는 그 밑에 모르를 받쳐놓고는 해머 양쪽을 때려가지고 작살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왔는데 여기를 얇게 하고 두텁게 해가지고 이 모서리에 쌓아가지고 이제 그 끝장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인데 이 전쟁에서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시아가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밀리게 되고 역사가 바뀌는 거야. 이때 만약에 페르시아가 이겼다면은 그 페르시아가 유럽을 건너서 유럽 다 장악했을 거야. 예, 양익 포위 전법, 망치와 모루 전법이라는 유명한 전법은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마라톤 평야이고 그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달아난 사람인데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이 스파르타까지 걸어서 쫓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테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게 소식을 고대하고 있을 테니까 이 사람이요. 그래서 뭐 누가 시켰는지 스스로 달아나는지 모르지만요. 죽기 살기로 달아나는데 아테네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엎어져 죽었다는 아까 망치와 모루 작전 여러분 여기가 마라톤 평야인데 이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나서 이겼다는 소식을 갖다 전달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그 팔랑크스 중무장 보병이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병을 양성해 가지고 중무장으로 한데 이 방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얼마나 그 그리스 엄마들이 애국심이 강하고 아들들 전쟁에 내보내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지요. 전쟁에 내보낼 때 아들 보고 이 방패를 가지고 나와서 싸워서 이 방패 이기고 이 방패를 들고 오든지 이 방패와 함께 오든지 그건 with it, or on it 이렇게 한다는 거야. 돌아오라 오는데 그 방패와 함께 살아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 on it, or on it 그 방패 죽어서 얹혀오든지 엄마들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요 약하게 안 길러 강하게 길러가지고 이 중무장 보병들이 이제 그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은 페이디피데스인데 네니케카멘 이 헬라어로 우리가 이겼다 하는 말인데 이 어마어마한 거린 40km가 실제 재보니까 40km가 조금 못 된다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오늘날 마라톤 전쟁할 때 42.195km를 정식 코스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기념해 가지고 그 미국서 마라톤 대회를 할 때 보스턴 대회라고 하는 그 1차 마라톤 경기했던 그 코스를 재보니까 40km쯤 된다고 했는데 실제 재보니까 42.195km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42.195km 하는데 실제 아테네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해보니까 40km 조금 못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네니케 카멘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이겼다는 이 말이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해가지고 쫓아가서 그걸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숨이 가빠가지고 엎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42.195km 가가지고 다 달리고 테이프가 그 파이널 테이프가 가슴에 닿는 순간에 거기 막 꼬꾸라지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도요 제법 몇 걸음 더 뛰고 막 숨을 몰아쉬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계 같은 그야말로
진짜 사람을 40km 좀 뛰면은요, 그냥 그 앞에 막, 거꾸러지는가 봐. 그래서 이 거리가 요 마라톤 평야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길로 왔을 걸로. 지름길은 지름길이야. 그렇지만은 제법 고개를 좀 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 마라톤 평야하고 여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아테네 이긴 군대가 빨리 옵니다. 아까 그 패배한 얼마가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아테네로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군대는 배로 아테네로 이렇게 가고 이 아테네 군대는 여기서 뛰어서 33kg쯤 되는 그 중장 보병의 그 무기를 들고 뛰어서 여기까지 와. 오는데 먼저 도착했어. 먼저 도착하고 딱 방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테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가 이리 와가지고 보니까 아까 그 사람들이 이리 온 줄을 모르고 여기 또 있잖아요, 이 군대가. 그래 착각을 한 거야. 아까 그 군대 말고 또 다른 군대가 이 아테네를 방비하고 있는 걸로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테네 상륙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전쟁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산 언덕을 올라가가지고 내리막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베이디피데스가 엎어진 데다가 그 올림피아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경기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 진짜 베이디피데스가 죽은데 그 바닥에 요만한 그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 거기 베이디피데스가 죽었다. 여기가 베이디피데스가 엎어져 죽은 거예요. 니네케 카멘 우리가 이겼다 하는 소식을 전하고 이게 이제 경기장입니다. 우리는 경기장이 뺑 돌아 우리가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올림피아 경기장은 한 U자처럼 생겨서 한쪽은 트여 있어요. 이렇게 한쪽은 열려 있고 3면은 이렇게 둘러싸인 관중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디피데스의 우리가 이겼다. 네니케 카멘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기쁜 소식. 우리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란 말이 그 당시에 막 온 지중해 일대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승리의 소식이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기쁜 소식이다. 죽음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요. 부활하신 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기쁜 소식의 이름이 유앙겔리온. 네니케 카멘.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마라톤 전쟁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만약에 그 밀티아데스가 졌다면은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그 뒤에 전쟁이 한 2번 더 이제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전쟁을 요만큼 하고 그 다음 전쟁을 하고 나면은 이제 페르시아가 내리막길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쪽에 그리스 쪽에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동쪽으로 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중간서 하면서 그 몇 번 보게 그 페르시아 쪽에 있는 문자가 쉐기 문자라고 도대체가 읽을 수 없는 그 이상한 문자
그 문자로 가지고 같으면은 복음 전하기에 굉장히 난점이 됐을 거라. 그런데 헬라가 이기면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땅을 다 정복하면서 헬라어가 온 세상에 다 퍼져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부터 로마까지, 로마 시대까지 또 뭘 하느냐? 언어가 쫙 통하게 되고 치안과 보안이 로마의 치안 속에 질서가 유지되고 또 다리우스하고 로마가 길을 닦아요. 그게 무슨 길이냐? 그게 복음의 길이야. 기쁜 소식이 전달되는 복음의 길이 닦이고 또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가 한 문화권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목적,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복음. 신약 시대에 순식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세상 만민에게 전파될 수 있는 준비를 이루어 갔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누가 이길까 누가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에 어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느냐.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권력자들이 자기 욕망과 야망과 욕심과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결국은 누구 뜻이 이루어지느냐? 페르시아 꿈도 깨지고 그리고 뭐 칼타고도 깨지고 로마도 깨지고 그런 나라는 다 결국은요 어느 한계까지 가다가 망해.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나라만 영원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라톤 전쟁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그 다리우스는요 전쟁을 3번 했잖아. 스키티아 전쟁 그리고 이제 아까 풍랑 만난 그 전쟁 아토스코 전쟁 그리고 마라톤 전쟁 3번 다 그냥 끄트머리가 안 좋았어. 거기다가 4번째 무슨 일이 벌었냐면은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로 돌아왔는데 이집트에서 반란이 났다는 거야. 그 이집트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건강도 안 좋아져가지고 거기서 다리우스가 죽고 말아요. 그 전에 다리우스 앞에 캄비에서 2세 때 애고에 가서 아마시스 왕의 막 부관 참시라고 난리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애굽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반란 진압하러 가서 다리우스가 죽고 이제 다리우스 시대가 끝나고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아하수에로 그세서 아들아 이 아비의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이제 죽었겠죠. 그래서 그 아들 아하수에로가 일으킨 전쟁이 살라미스 전쟁이라는 건데 그건 더 큰 전쟁이야. 그 전쟁 오늘 좀 쉬었다가 또 좀 더 준비해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말한 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몇 줄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면서 도저히 성산이 없었던 밀티아데스의 아테네 군대가 그 큰 페르시아 군대를 꺾고 역사의 방향을 돌려놓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고 어떻게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 땅 전체를 다시 재정복을 하면서 복음의 길이 어떻게 다 닦여지고 복음을 담을 언어가 어떻게 세계화됐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역사를 돌아보고 현실을 바라게 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